68살에 나는 다시 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외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월세가 2달 밀렸고 약값이 무서웠고 통장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게 매일 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예요. 그 재혼이 6개월 만에 내 손에 남긴 건 따뜻한 밥상도 곁에 앉아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찍힌 낯선 숫자들, 그리고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의 빚이었어요. 은행 창구 앞에서 그 종이를 처음 받아든 날 나는 다리가 떨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할머니 그 나이에 왜 재혼을 하셨어요?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내 자식들 이야기가 있고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한 남자의 웃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얼굴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이었는지.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꺼내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 같은 할머니가, 나 같은 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내가 도장을 찍던 손이 떨리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6개월 뒤 내가 마주한 그 차가운 현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내 남편은 내가 63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평생 버스 운전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손이 크고 말수가 적고 화를 낼 줄 모르던 사람. 병이 찾아왔을 때도 내가 걱정할까봐 오래 숨겼습니다. 그 사람이 간 뒤로 3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매번 새로 확인해야 하는 그 고통,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딸은 서울의 회사에 다녔어요. 둘 다 착한 아이들이지만 착한 것과 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명절에 오면 반갑고 가고 나면 집이 더 조용해지는 그런 거리였어요. 나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늘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낸다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집은 낡은 빌라 한 칸, 전세였고요. 전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갔고 나는 통장에서 그 돈을 빼서 채웠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기만 했어요.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봤지만 나이를 말하면 사장님들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60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에 친구가 나를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노래 같은 건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씨라고 해두지요. 나보다 2살이 많았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김씨는 자기도 오래전에 부인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는 미국에 가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고요.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알아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노래 교실이 끝나면 근처 국수집에 가곤 했어요. 잔치국수 한 그릇에 단무지 몇 조각. 그 단출한 밥상 앞에서 그 사람은 늘 먼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나는 돈은 많지 않지만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그 말이 어쩐지 든든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내 자식들한테도 나는 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순자 씨, 이렇게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면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이 참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혼자 사시다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어르신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서늘했거든요. 나한테도 그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나는 딸한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꼭 제대로 알아봐야 해.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앞으로 10년, 20년을 혼자 버틸 수 있겠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큰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딸 내외와 아들 내외, 그리고 그 사람 쪽 지인 몇 분을 모시고 점심을 먹었어요. 그게 내 두 번째 결혼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옆에 있다는 것, 밥상에 두 사람 몫의 그릇이 놓인다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을 같이 본다는 것, 이 작고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내 손을 잡고 순자 씨, 이제 외로워하지 맙시다. 내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온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두 달째로 접어들 무렵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어요. 순자 씨,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네요. 오늘 국수값 좀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당연히 냈지요. 부부인데 뭐 그런 걸로 따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이 점점 늘어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 친구 상갓집에 부조금이 모자라다. 아들한테 급히 보낼 게 있다.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사는 사람끼리 빌려주고 갚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빌려달라는 그 말을 쓴 건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언젠가는 돌려줄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계산된 말이었는지 나는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그 사람이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나 사실 옛날에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이 조금 있어요. 이번 달 안에 일부라도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집까지 넘어갈 판이에요. 나는 놀랐지만 차분하게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그 사람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액수를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거의 전부와 맞먹는 액수였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순자 씨, 이것만 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배로 갚을게요. 평생 고생 안 시킬게요.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안 돼, 순자야. 이건 네 마지막 돈이야. 하고 울부짖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 사람 없으면 너 또 혼자야. 이 사람 잃으면 너 어떻게 할래? 하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섭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 사람의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 사람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이 은혜 내가 꼭 갚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그 사람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자꾸 나한테 고기를 얹어줬습니다.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련하게도. 잠시 후 그 미련한 믿음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졌는지, 내가 어떻게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뒤집혔는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누군가를 붙잡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 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순자 씨, 내 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비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요. 혹시 순자 씨 이름으로 조금만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금방 갚을게요.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의심이란 걸 해봤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이라니. 그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내 말이 끝난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싹 바뀌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차가워지던 그 찰나. 그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곧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잊어버려요, 순자 씨.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 그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이 의심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의심하는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의심을 접어서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그 사람의 생일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생일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나를 어느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자기 친구가 하는 일이라면서 얼굴만 비춰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은 작고 어두웠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나를 맞이했어요. 그 사람들이 서류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그냥 이름 석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뭔데요? 하고 나는 물었어요. 그러자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내 친구 사업에 내가 얼굴 내민다는 증명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아니라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서류에 이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어깨를 살짝 감싸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망신 주고 싶지 않았어요. 체면이라는 거요. 그게 결국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 사람은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다음 주엔 목욕탕에 가자. 봄이 오면 꽃구경을 가자.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뭐랄까, 내가 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연극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 그 연극의 제목도 결말도 오직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연극이요. 그날 이후로 집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외출이 잦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다. 급한 일이 있었다. 선배 병문안을 갔다? 처음엔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의심하는 나 자신이 싫었으니까요. 그 무렵 동네 슈퍼에서 옛 노래 교실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나를 보더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내 팔을 살짝 잡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순자야, 너 그 김씨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니?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그 친구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더니 그 친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나는 그 친구의 어색한 웃음이 며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동네에 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한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내 집의 평화였어요. 그 평화가 가짜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저 간 남편과 찍은 사진들이 거기 있었어요.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유원지에서 찍은 사진, 남편의 환갑잔치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그 크고 조용한 손을 내 어깨에 얹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괜찮아. 순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했을 거예요. 어느 밤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남의 물건을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장에 적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내가 며칠 전 사무실에서 이름 석자를 적은 바로 그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금액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오는 게 있더라고요. 배신이라는 감정 앞에서는요. 그날 밤 나는 거실불을 켜놓은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하나씩 깎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찢어서 물에 내려버리면 이 일이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런데 찢지 못했습니다. 찢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결국 그 종이를 도로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새벽 3시쯤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집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아래를 지나갈 뿐이었어요. 나는 길을 걸으면서 오래전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40이 갓 넘었을 때 장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이 거리를 오르내리던 그 젊은 순자를요. 그때 나한테 지금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집에 돌아온 건 5시가 좀 넘어서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튀었어요. 나는 그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각이 이상하게 생생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사람이 큰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 아침이 오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통화 연결음이 멈추는 순간마다 내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걸기까지 내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놓고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 전 재산을 잃었다고?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된 빚을 지게 됐다고? 이걸 어떻게 자식한테 말합니까? 엄마는 자식 앞에서는 늘 단단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그 단단함을 그날 처음으로 내려놓아야 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씻었습니다. 머리도 천천히 빗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보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순간 내 꼴을 조금이라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은 척하고 싶은 그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내려갈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독촉장 그대로 두고 내가 갈 때까지만 기다려. 딸은 그날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꼭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이 터졌어요. 68 먹은 어미가 40간 넘은 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동안 견뎠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딸은 나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올라갔는데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했습니다. 딸은 내 팔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평생 나는 누구한테 급할 거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늘 서둘러야 했고 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 계단 중간에서 딸이 해준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건 안타깝지만 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간 돈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니 어머니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신 정황이 있으니 이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봐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딸은 나를 작은 국밥집으로 데려갔어요. 둘 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지요. 딸은 내 앞에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국밥을 나는 한참 바라봤어요.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자기 국밥에서 깍두기를 올려 나한테 내밀었어요. 엄마 얘 한 입만, 한 입만이라도. 나는 그 한 입을 먹었고 그 다음 한 입이 들어갔고
그렇게 한 그릇을 거의 비웠습니다. 슬픔 앞에서도 사람은 먹어야 살더라고요. 그게 또 서러웠어요. 그 사람의 행방은 한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는지 중간에 그렇게 된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겠지요. 그 따뜻한 국수집 국물도 내가 있잖아요. 하던 그 말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시장에서 그 사람의 옛 지인이라는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분은 나를 알아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양반 소식 못 들으셨어요? 그 양반, 원래 돈 문제가 많던 사람이에요. 전 부인도 그것 때문에 먼저 떠나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하신 거지요? 나는 시장 한복판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신발을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보낸 6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먹던 날, 그 사람이 지갑을 꺼내며 이 정도는 내가 내야 남자지요 하던 순간, 복지관에서 내 손을 처음 잡아주던 순간, 같이 삽시다 하던 그 밤, 결혼식이라 부르기도 어색한 그 점심 식사,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그 사람의 미소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미소인데도 이제는 그 뒤에 숨어 있던 것들이 조금씩 비쳤어요. 진짜가 아니었던 눈빛, 계산된 말투의 아주 미세한 기울기, 내 손을 잡을 때의 힘의 정도 참 이상하지요. 그땐 안 보이던 것들이 끝나고 나서야 보인다는 게. 나는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나는 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왜 그 사람을 믿었니? 너 왜 그 서류에 이름을 썼니? 너 왜 아이들 말을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니? 거울 속에 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래요. 외로워서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그날부터 나는 아주 조금씩 나를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나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빚은 내 힘으로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당한다는 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당한다는 건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마주보는 거고요. 매일 아침 나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걷다 보면 머릿속에 뭉쳐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걸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아이 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40년을 넘게 살아온 내 인생을요.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런데 내 인생에서 순자야, 너는 뭘 원하니? 하고 물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조차도요. 그 질문을 처음 떠올린 게 언제였냐면 바로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삽시다 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행복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그렇게 잘못된 곳이었다는 게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딸은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올 때마다 반찬을 한 보따리씩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반찬 가게에서 산 거야.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반찬이 전부 딸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요. 딸의 손이 거칠어지고 눈밑이 까매진 것도 다 보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고단함이 먼저 보입니다. 어느 주말에는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아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눈이 빨갰거든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원래 눈물이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때도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내 앞에서,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그 큰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엄마 미안해요 했어요. 네가 왜 미안하니 했더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엄마한테 모질게 말했잖아요. 그 말이 엄마를 더 외롭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엄마 마음을 살폈어야 했는데, 내가 자주 전화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가게 핑계로 이 엄마를 너무 혼자 뒀어요. 그 말이 하나하나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탓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내가 아들한테 돌려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거든요. 아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네 짐이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아들의 죄책감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내가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가.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이건 다 엄마 선택이었어. 예, 엄마가 책임질 일이야. 너는 네 가정이나 잘 지키면 돼.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그날 밤 내 옆에서 잤습니다. 마흔이 넘은 아들이 엄마 옆에서 자는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고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새벽 기차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은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돈 위에 짧은 쪽지 한 장을 같이 넣어뒀습니다. 엄마, 이건 빚 갚는 데 쓰지 마세요.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엄마가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쓰셔야 해요. 나는 그 쪽지를 읽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요? 그 며느리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내 며느리는 평소에 나한테 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전화도 거의 먼저 건 적이 없었고, 내가 전화를 걸면 꼭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재혼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며느리 생각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는 말 못해요. 아들 집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이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놓은 그 벽, 그걸 어떻게 넘어야 할지 우리 둘 다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며느리한테서 처음으로 긴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살갑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제가 미처 몰랐어요. 나는 그 말에 오래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 뒤로 매주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 아들 가게 이야기, 그 사소한 것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가끔은 5살짜리 손자가 영상통화로 인사를 했어요. 화면 속에서 할머니 하고 크게 부르는 그 목소리, 우리 강아지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블록 쌓기 했어? 아주 높이 쌓았어 하면서 작은 두 손을 하늘로 쭉 뻗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보면서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가 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이 아이 옆에 있어 줄 수 있을까? 내가 빚에 묶여서 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다시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순자야, 네가 거기 안 간다고 그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새 기억을 쌓아야 그 기억이 덮이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복도를 걸을 때의 두근거림도 잦아들었어요. 복지관에서 나는 새로운 할머니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나보다 10살쯤 많은 분이었어요. 평생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없이 재봉틀한 대로 사셨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분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견딘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 그냥 산다고 생각해야지. 견디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순자 씨. 나는 그 말을 가슴에 꾹 새겼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외로움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안 챙겨서 생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자기한테 제일 맛있는 거 해줘봐. 그게 시작이야. 그날 저녁 나는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소고기를 조금 사서 참기름 넉넉히 넣고 오래 끓여서요. 예, 그 국을 한 그릇 떠놓고 밥을 말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내가 나한테 해준 첫 번째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그 국물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혼자 먹는데도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나를 추스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저쪽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순자 어머니 되십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 성함이 보호자란에 적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 씨. 내가 도장을 찍고 내 돈을 전부 가져가고 내 이름으로 빚을 남기고 사라진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떠오른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주 복잡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원 사람은 어느 요양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그 사람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거기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연락처가 없어서 예전 수첩에 적혀 있던 내 번호로 연락을 돌리는 거라고요. 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요. 그 사람을 가서 봐야 하는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지 않으면 이 일이 영원히 내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예, 매듭을 지어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나는 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반대했어요. 엄마, 가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딸의 말이 100번 맞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버스에 올랐어요. 요양병원은 시외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걸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낯선 동네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거리,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골목, 인생에도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 있는 거구나. 내 인생은 이제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섭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담담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면 그 편지라도 읽게 하려고 미리 써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용서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대신 나는 이제 괜찮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답이었어요.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것, 병원 입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나를 어느 병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길고 조용했고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를 걸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나? 무슨 말을 할 건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더 하얘졌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원망도 비난도 욕도 아닌.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빚이 너무 커서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말은 두서가 없었어요. 젊은 시절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지기 시작했고 그게 불어나고 불어나서 자기 집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 전 부인이 그 충격으로 먼저 떠난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들이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는 이야기. 복지관에서 나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말벗이나 할 생각이었지만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창밖에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지를 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그만둘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힘을 다른 데 쓰고 싶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마지막 편지예요. 읽고 싶으면 읽으시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내 몫이 아니라 당신 몫이에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사람은 침대에 누운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잘못 고르면 그 외로움이 두 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은 고맙다고 말할게요. 이게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문을 닫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내 안에 무겁게 얹혀있던 어떤 돌 하나가 바닥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뭔가를 내려놓고 난 뒤에 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나는 집을 줄였습니다. 더 작은 방 한 칸짜리로 옮겼어요. 예, 살림도 많이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놓았던 물건들 중에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딸은 가끔 전화해서 물어요. 엄마, 후회돼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후회는 한다, 얘. 그런데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잖니. 엄마는 엄마한테 남은 시간을 엄마가 정말 원하는 데 쓰고 싶어.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아요. 요즘 나는 동네 도서관에 글쓰기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모여 자기 인생 이야기를 글로 쓰는 모임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만 쓰세요. 솔직한 글이 제일 힘이 센 글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조금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처럼 외로움에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외로움은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한 사람한테 전부 맡기려고 하지는 마세요. 어떤 한 사람도 당신의 외로움을 다 덜어줄 수는 없어요. 외로움은 당신 자신과 먼저 친구가 되어야만 조금씩 작아지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엄마 요즘 외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엄마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내 딸이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나는 그 사람 손을 잡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요즘 나는 아침마다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새로 산 화분이에요. 그 화분은 말이 없지요. 나한테 돈을 달라고도 안 하고 나를 속이지도 않아요. 내가 물을 주면 조용히 잎을 내밀어 줍니다. 나는 그 화분한테 가끔 말을 걸어요. 오늘은 바람이 차다. 너는 안 춥니?
이 작은 대화가 나한테는 큰 위로예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는 두 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결혼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결혼이었어요. 만약 세 번째가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결혼이 될 거예요. 사람하고 하는 결혼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나 자신과 맺는 약속,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내가 남은 인생에 하고 싶은 마지막 결혼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데에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런데 나는 그 편지를 피하지 않아요.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고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정면으로 보는 게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주세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머니의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문을 닫아드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작은 방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작은 공책에 오늘의 한 줄을 씁니다. 빚은 남아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지갑은 얇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지금이 그 사람과 같이 살던 그때보다 훨씬 덜 외로워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웠거든요. 지금은 혼자인데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순자 할머니가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 꼭 한번 보세요. 저 이야기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놓치시면 정말 아쉬울 거라고 이 순자 할머니가 약속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제 딸이 없었기에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이 나에게 딸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이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도 집 열쇠도 심지어 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무언가를 느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195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하게 사셨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오빠 둘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까지 다녔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방식이었으니까요. 21살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엄격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양말까지 손빨래를 했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가게 일을 열심히 했고 술은 가끔 마셨지만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수.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민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진짜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수고했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늘 딸이 있었으면 했어요. 아들은 크면 엄마 곁을 떠나지만 딸은 평생 엄마 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민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어른들에게 예의도 바른 아이였어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남편의 철물점은 민수가 대학에 다닐 때 정리했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장사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가게를 잃은 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수가 31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셨어요. 석 달을 병원에서 보내고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때문에 바빴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습니다. 아직 건강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면 그 적막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곤 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빈 방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어.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결혼을 하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며느리가, 아니 딸이 생기는 건가. 민수가 데려온 아이의 이름은 유진이었습니다. 30살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첫인상은 참 예뻤습니다. 눈이 크고 웃을 때 보조개가 살짝 들어가는 아이였어요. 예,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그 아이의 태도였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한 상자 사왔더라고요. 민수가 미리 알려줬나 봐요. 식사를 하면서 유진이는 계속 제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아이라면, 이 아이라면 내 딸처럼 지낼 수 있겠다. 유진이를 처음 만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기분이 들뜨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네 친구인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옥순아, 우리 민수가 참 좋은 아이를 데려왔어. 예쁘고 착하고 어른한테 예의도 바르고. 옥순이가 말했어요. 아주 순자야 좋겠다. 근데 요즘 세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좀 더 지켜봐. 저는 옥순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유진이에게 마음을 준 후였거든요. 사람이 한번 마음을 주면 경고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유진이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였어요. 결혼식 날 유진이 어머니를 처음 뵈었는데 참 순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유진이 언니는 인상이 좀 달랐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네, 제게 인사할 때도 어딘가 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빈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유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제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 민수와 유진이는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구했어요. 전세금 일부를 제가 보태주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남기고 간 돈에서 꺼낸 거였어요. 유진이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겼어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할게요.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건 엄마가 딸한테 하는 거야. 고맙다고 하지 마. 그때 유진이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는데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눈물만큼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틈만 나면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깍두기, 갈비찜, 잡채, 유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유진이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녹았어요.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에는 유진이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겨울 외투 하나 사드릴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유진이가 예쁜 외투를 골라서 제게 입혀주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진이가 제 어깨를 다듬어 주는데 마치 친딸이 해주는 것 같아서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외투를 입고 집에 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내가 복을 받은 거야.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유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어요. 곧 할머니가 돼요. 유진이가 입덧이 심할 때 저는 매일 가서 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밤에 힘들면 전화하라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어요. 유진이가 출산 가까이 되었을 때는 아예 민수네 집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유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제가 했어요. 장보기, 빨래, 청소, 유진이가 먹고 싶다는 것은 새벽에라도 나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연이. 서연이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kg이 조금 넘는 작은 아기가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미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구나. 서연이가 태어난 후 저와 유진이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이는 육아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불렀고, 네, 저는 기꺼이 달려갔어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에 아기가 울면 안아서 재웠습니다. 한밤중에 서연이가 열이 나면 제가 안고 병원에 갔어요. 유진이는 출산 후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했거든요. 새벽 2시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서연이를 안고 복대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말했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남편 없이 외로웠던 시간들이 서연이와 유진이 덕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유진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게 제 통장과 카드를 맡겼어요. 유진이가 서연이 용품을 사야 하는데 매번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 카드 네가 가지고 있어. 서연이 필요한 거 사고 네가 필요한 것도 사. 엄마가 쓰라는 거야. 유진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 카드를 써요. 유진아 내 딸이잖아. 딸이 엄마 카드 쓰는 게 뭐가 어때? 결국 유진이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설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제가 폰으로 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연이가 2살이 되던 해 민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유진이가 회사에 다시 나가고 싶대. 근데 서연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파트를 전세 놓고 민수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서연이가 일어나면 밥을 먹이고 낮에는 놀이터에 데려가고 저녁에는 유진이가 퇴근하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서연이와 놀이터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는 참 착하다며 동네 할머니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반찬 하나 안 해주는데 순자 씨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외투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면서 저는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착하긴 해요. 딸 같아요, 딸. 유진이는 퇴근하면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에게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주말에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냉면 사드릴게요. 한 번은 제 생일이었는데 유진이가 케이크를 사오고 편지까지 써왔어요.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가 친엄마나 다름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전화를 받을 때 예전에는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았는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를 했어요. 택배도 자주 왔는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 회사 서류예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바로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유진이 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면 유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통화가 끝나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사생활이 있는 거지. 시어머니가 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유진이가 갑자기 제게 건강보조식품을 자주 사다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대요. 어머니 이거 혈압에 좋대요.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강보조식품들이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카드로 사서 저에게 선물이라고 준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장 내역을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가 열이 나서 새벽에 깼는데 유진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유진이에게 알려주려고 방문 앞에 갔어요. 그때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번 달에도 300 보냈어. 시어머니 통장에서.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통장에서 300? 이번 달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곧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날 밤 이후에 알게 된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유진이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를 의심하는 것보다 제 귀를 의심하는 게 덜 아팠으니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어두운 부엌에 앉아서 유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 환한 웃음, 어머니,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던 그 인사, 약과를 내밀던 그 손, 그리고 방금 전 문 너머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 어차피 확인 안 하시니까 괜찮아.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맞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요. 민수가 출근하고 유진이도 출근한 후에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옆 사람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번호가 호출되어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으셨어요. 어머니,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뽑아주세요. 지난 1년 7호요. 통장 내역을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매달, 정확히 매달 200에서 3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보니 받는 사람은 유진이의 언니 이름이었어요. 김미정. 그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는데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고급 식당 그 금액들을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을 모두 합치면 3,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500만 원. 그 돈은 남편이 철물점을 정리하고 받은 돈과 남편이 떠난 후 받은 보험금, 그리고 제가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저는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돈을 아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1시간을 걸어 다닌 적도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유모차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손을 뻗었는데 저는 그 작은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어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서연이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유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잘 놀았어요? 유진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잘 놀았어. 저는 그렇게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어요. 그 저녁 유진이가 제게 차를 한 잔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따뜻한 거 드세요. 그 다정한 손길이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제 돈을 빼가면서 동시에 이렇게 따뜻하게 굴 수 있는 걸까?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제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 다정한 말들이 이제는 전부 다르게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변한 걸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통장을 처음 만진 것은 서연이가 태어난 직후였어요. 유진이가 육아용품을 사야 한다며 제게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온라인에서 주문할 게 있어서요. 잠깐 카드 좀 쓸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도 알려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난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유진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에 사진 정리 앱 깔아드릴게요. 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인터넷 뱅킹 앱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유진이가 제 계좌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믿으면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유진이를 딸처럼 믿었기 때문에 딸이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통장을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줬겠지요. 하지만 유진이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품에 안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민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민수에게 말하면 부부 사이가 깨질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제 남은 노후 자금이 전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옥순이에게 전화를 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옥순이에게 말하면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 일을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유진이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유진이 친정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아직도 유진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덜 아팠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을 때 저는 유진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유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내 통장 내역을 봤어. 유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던 눈이 천천히 저를 향했어요.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아이는 참 빨랐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그게 서연이 학원비하고 유아용품 구매한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유진아, 매달 200에서 300만 원이 너의 언니 계좌로 갔어. 학원비나 유아용품이 아니야. 저는 은행에서 뽑아온 내역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유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정하던 눈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언니한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언니가 사업하는데 돈이 급했거든요. 다 돌려받을 거예요. 내 돈을 네가 왜 빌려줘?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 그게 그러니까 급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돈 아니에요.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돈이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유진이에게 제 돈은
시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가족 공동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에는 유진이의 친정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남편과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유진이의 입에서 나온 가족 돈이라는 한마디에 그냥 공용재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가 아프면 쓰려고 평생 모은 돈이야. 네 언니 사업 미천이 아니야. 유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돈은 나중에 민수한테 갈 거잖아요. 민수 아내가 전데 제가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에 큰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딸처럼 품은 사람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가 나올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확실해요. 유진이가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통장 내역을 직접 봐라. 엄마가 거짓말을 왜 하겠니? 민수가 통장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역서를 들여다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그날 밤 민수와 유진이는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연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방 안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들렸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서연이 키우면서 내 언니가 도와달라는데 좀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유진아, 엄마 돈을 몰래 빼간 건 도와준 게 아니야. 그건 신뢰를 깨뜨린 거야. 유진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신뢰? 당신이 나한테 신뢰를 말할 자격이 있어? 매일 야근한다면서 회사에서 뭘 했었는지 나는 알아? 당신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만 하잖아. 서연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어? 서연이가 울음소리에 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동요를 불러주며 서연이를 달랬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었고 서연이만 안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제가 반찬을 차려놓으면 유진이는 한참 후에 나와서 자기 그릇에만 덜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어느 날은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잠든 채로 유진이 품에 안겨 있었는데 저는 서연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이가 몸을 돌렸어요. 제 손을 피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서연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느낀 그 감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손녀를 안지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돈을 빼간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는지 실수가 잦아졌고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요즘 잠이 안 와요. 눈을 감으면 유진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엄마 통장 내역이 떠올라요. 내가 왜 몰랐을까? 그 생각만 해요. 저는 민수 옆에 앉아 그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35 먹은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였어요. 민수야, 네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 네가 건강해야 서연이도 잘 키울 수 있어. 그 시기에 저는 옥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옥순아, 나 좀 만나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옥순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유진이가 돈을 빼돌린 것, 대화했을 때의 태도, 집안이 얼음장 같은 것. 옥순이는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 좀 지켜보라고 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때 내가 경고했잖아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옥순이도 그걸 느꼈는지 바로 말을 바꾸었어요. 미안, 미안. 그래,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야. 이 순자야 서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네가 강해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저는 유진이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의 방을 뒤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인 서류 봉투에 대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대출까지 받았던 건가? 아니면 언니의 사업 관련 서류인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가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갔고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서연이만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아빠 같이 놀자, 엄마 같이 자자를 반복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느 밤에는 서연이가 제 방에 와서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할머니, 서연이 여기서 잘래.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의 작은 몸에서 나는 아기 냄새가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동시에 살게 하기도 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서연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서연이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밤새 그 아이를 안고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할머니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았으면 적어도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밥을 먹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모른 척 했으면 돈은 계속 빠져나갔을 것이고 어느 순간 정말로 한 푼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픈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의 언니에게서 민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수 씨, 유진이가 빌려준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진이의 의사였고 유진이가 가정 내에서 받은 경제적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민수 씨, 어머니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유진이가 대신 관리한 거예요.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남편 병원비 대면서 아들 학비 대면서 그 어려운 세월을 버틴 제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남편이 가게를 접고 우울해하실 때 저 혼자 파출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을 내려고 새벽 4시에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나가 팔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저보고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말은 주먹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가 뼈보다 더 깊이 박힙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유진이에게 돈을 돌려놓으라고 했지만 유진이는 언니에게 준 돈은 이미 사업에 쓰였다고 했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민수와 유진이는 매일 밤 다투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에서 울었고 저는 서연이를 안고 다른 방에서 동요를 불러주었어요. 서연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 저는 서연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안 싸워, 서연아. 이야기하는 거야. 어른들은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에 불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을 보는 것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친정에 갈 거야. 야, 서연이도 데려갈 거야. 민수가 막았습니다. 서연이는 안 돼.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 유진이는 민수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나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산 게 얼만데.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유진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눈치를 봤다고요? 저는 이 아이에게 눈치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지만 유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서연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이가 떠난 그날 밤 저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작은 이불, 인형들, 서연이가 그린 그림들, 냉장고에 붙여놓았던 서연이의 그림을 떼어 가슴에 안았어요. 빨간색 크레용으로 그린 3명의 사람 그림, 할머니, 아빠, 서연이라고 유진이가 대신 써준 글씨. 저는 서연이의 작은 양말 한 짝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아이의 웃음소리였는데, 그 후로 3달 동안 유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이 친정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전화하지 않았어요. 유진이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하면 상황이 더 꼬일 것 같았습니다. 뒤 그 3달 동안 저는 서연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잘 먹고 있는지, 건강한지, 밤에 잘 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서연이 어린이집 앞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시장 가는 길에 돌아가면 그쪽을 지나거든요. 어린이집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중에 서연이 목소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울타리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하셨어요. 변호사가 말하기를 시어머니의 돈을 며느리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같이 살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섞인 부분이 있으면 더 어렵다고요.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카드와 통장을 직접 건네셨나요? 네. 비밀번호도 직접 알려주셨고요. 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접근 권한을 주신 상황이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았어요. 너무 쉽게 믿은 제 탓, 너무 쉽게 내어준 제 탓.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돈은 포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서연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만 볼 수 있으면 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너무 쉽게 믿은 거지. 반년이 지나서 유진이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을 원한다고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유진이와 네가 다시 합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서연이가 가장 덜 다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었어요. 35세 이혼이라니.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어머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유진이는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가 지나치게 간섭하여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네, 돈 문제는 생활비를 나눈 것뿐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워봐야 서연이만 더 힘들어지니까요. 조정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만 가끔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조정위원이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조정 결과 서연이의 양육권은 유진이에게 갔습니다. 민수는 격주로 면접 교섭권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민수가 서연이를 만나는 날에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를 다시 만난 날 서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자라 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3달 사이에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놓친 시간이 이렇게 많았구나. 서연이가 제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는 안 아파. 예,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서연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그 작은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아픔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를 다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치 생명줄을 잡듯이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격주마다 서연이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사줄까? 어디에 데려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만나는 날 아침에는 분식점 일을 쉬었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손녀 만나는 날은 쉬세요라고 먼저 말해 주셨거든요. 그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놀이터에 가면 서연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했고 저는 허리가 아파도 끝없이 밀어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먹이고 오후에는 서연이와 손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길가에 핀 꽃을 꺾어 제 머리에 꽂아주며 할머니 예뻐 라고 할 때 세상의 모든 슬픔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서연이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민수가 서연이를 유진이에게 데려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다음에 또 보자. 할머니가 사랑해. 서연이가 작은 손을 흔들며 사라지면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집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이는 면접 교섭 날짜를 자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서연이가 아프다고, 일정이 바뀌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한 달에 2번 보던 것이 1번이 되고 2달에 1번이 되고 나중에는 3달째 서연이를 만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3달째 서연이를 보지 못했을 때 저는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 앞까지 간 적이 있어요. 멀리서라도 서연이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학교 정문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어요.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친구와 뭔가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르고 싶었어요. 서연아 하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유진이가 알게 되고 또 면접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서연이를 바라보다가 그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 집으로 걸었어요. 그날따라 집까지의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해둔 서연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았어요.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서연이가 처음 할머니라고 말한 날, 서연이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던 날,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는 웃다가도 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미워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워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있었어요. 서운함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이도 어떤 면에서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고, 시어머니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진이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가지 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이는 서연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유진이를 미워하면 나중에 서연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저와 살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너는 네 인생을 살아. 서연이 잘 만나고 좋은 아빠가 되어라. 사실은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35이면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세 놓았던 아파트에 다시 들어갔는데 유진이와 함께 지냈던 민수네 집에서 쓰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으니 더 텅 비어 보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로 적막함을 채우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통장에는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3,500만 원이 빠져나간 후 남은 것은 1,000만 원이 차에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태준 것까지 합치면 저는 사실상 거의 빈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어요. 서연이를 돌볼 필요도, 유진이에게 반찬을 해줄 필요도, 민수에게 밥을 차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없는 빈 아파트에서 깨달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곤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목소리가.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아기옷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서연이에게 입히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하지만 서연이에게 언제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에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으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옥순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떡이나 과일을 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옥순이는 저를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걷자. 걷기라도 하자. 공원을 걸으면서 옥순이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옥순이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살게 된 이야기,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다 비슷한 짐을 지고 살아왔구나. 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분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새벽 6시에 가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4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첫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고무장갑을 껴도 뜨거운 물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이 바쁜 시간에는 그릇이 쉴 새 없이 쌓였어요. 라면 그릇, 떡볶이 접시, 김밥 도마. 저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2시에 일이 끝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구부정한 자세로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일이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분식점에는 손님들이 많았고 사장님 부부는 저를 잘 대해 주었어요. 사장님 아내가 점심때 제게 밥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가게에서 할머니가 제일 일 잘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저를 아침마다 일어나게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을 모아서 서연이를 만나러 갈 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서연이가 갖고 싶어 했던 인형, 그런 것들을 사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설거지물에 잠긴 손의 아픔이 잊혀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식점 사장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이 나이에 일하세요? 자식이 없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좀 움직여야 건강하잖아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싫지는 않았어요. 예, 하지만 그 시선 속에 담긴 동정이 저를 작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정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민수에게 들었습니다. 민수가 보내준 서연이의 입학 사진을 보는데 서연이가 너무 많이 자라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를 보면서 저는 이 순간에 내가 옆에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입학식에도 가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싫어할까 봐요. 할머니가 손녀의 입학식에 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정상인 건가요? 민수가 서연이를 데려온 어느 주말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안 와? 전에는 같이 살았잖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좀 바빠서 그래, 서연아. 근데 할머니는 항상 서연이 생각하고 있어.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는데 할머니 안 나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유진이가 서연이에게 저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것도 아팠지만 그보다 서연이가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 더 아팠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도 할머니도 다 서연이를 사랑해. 알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실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는 분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유진이한테서 연락 왔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언니가 사업에 실패했대. 빚이 많이 생겼나 봐. 유진이도 같이 보증을 섰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서연이 양육비를 더 보내달라고 했어.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제 돈을 빼가서 언니에게 주고 그 돈으로 한 사업이 망하고 이제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 분노가 아닙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서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유진이가 힘들면 서연이도 힘든 거잖아요. 서연이가 밥을 못 먹고 학원을 못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양육비는 서연이를 위한 거야. 보내줘. 엄마, 그 돈이 진짜 서연이한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언니한테 주면 어떡해요? 그래도 서연이가 있잖아. 서연이한테 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유진이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저 유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저는 어머니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돈을 몰래 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사업이 망한 후 저도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평생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기분을 서연이가 요즘 할머니를 자주 찾습니다. 잠들기 전에 할머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서연이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은 것이니까요. 어머니, 돈은 꼭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서연이를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져서 글씨가 번졌어요. 저는 유진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뭔지 이 나이에도 잘 모르겠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도요. 하지만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편지 잘 읽었어. 전화기 너머로 유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 서연이 데리고 이번 주말에 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그 주말 유진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할머니하고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는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와, 밥 식는다. 그날 저녁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반찬을 먹으며 어머니 이 깍두기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옛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그 순수한 믿음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유진이를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밤에 통장 내역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미움을 안고 살면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은 저예요. 유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가 있습니다. 서연이는 저의 유일한 손녀이고 저의 미래이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유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유진이가 격주로 서연이를 데리고 옵니다. 민수도 가끔 같이 오고요. 이혼한 부부가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서연이가 행복해하니까 그걸로 된 겁니다. 유진이는 매달 조금씩 돈을 갚고 있어요. 한 번에 5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3,5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분식점에서 일합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지만 서연이를 만나는 날이면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갈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돈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은 직접 관리하시고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남을 믿은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그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해가 뜹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분식점 사장님이 건네주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위로를 받습니다.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밖에서도 살아갈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혼자 삼키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이 할머니에게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할머니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 꼭 보세요. 이 이야기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